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원론 제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3부 무역실무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제1부에서는 무역이론, 무역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생산비 차이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생산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2부에서는 무역 경영, 무역 글로벌 기업의 그 경영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시장 진출을 포함해서 무역 경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제3부 무역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강에서는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무역 거래와 무역 관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무역 계약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선 제1절 해외 시장 조사. 해외 시장 조사의 그 개념은 무역 거래자가 해외 시장의 환경 및 동향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무역 거래의 증진을 목적으로 행하는 조사를 우리는 시장 조사라고 합니다. 수출업자의 경우에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의 시장에서 어떠한 거래처를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물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 조사의 그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을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요 표와 같습니다. 어느 국가에 어느 고객에게 어떠한 물품을 판매할 것인가 라든가, 혹은 필요한 물품을 어느 국가의 어느 공급처로부터 구매할 것인가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요 해외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하는 항목으로서는 거래 대상 국가, 그 거래 대상 국가의 정치적인 환경이라든가 경제적 환경, 혹은 사회적 환경, 무역 환경 등등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사회적, 무역 이런 그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치 같은 경우는 정치 체제라든가 정치가 안정적인지라든가 혹은 위험은 없는지 등등.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으로서는 소득, 임금, 물가, 노동력, 그 다음에 국제 수지, 경제 성장률, 산업 구조 등등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으로서는 인구라든가, 그 다음에 기후는 어떤지, 종교는, 그 다음에 문화라든가 교육 수준 등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역 환경으로서는 품목별, 지역별 그 수출입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외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이라든가, 관세율이라든가, 혹은 환율이나 상관습 등등 이러한 그 내용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죠, 고객. 고객층. 소비자의 지역적 분포라든가, 혹은 소득 분포나, 혹은 그 고객의 구매 능력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의 그 기호나 이미지, 기호, 취향, 품질, 상표, 생산자 등등에 대한 그런 고객들의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기호, 좋아하는 것, 혹은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 세 번째는 물품인데, 그 물품의 수요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의 정도, 그 다음에 품질, 규격, 수요량, 미래의 수요라든가 경쟁품이라든가 대체품이 있는지라든가 유사품 이런 현황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조사를 합니다. 수입품과 현지국 산품의 가격 등등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를 하기 위한 그 판매 경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 및 서비스, 수입상, 그 다음에 판매점, 특약점, 백화점, 체인스토어, 도매상, 소매상 등의 그 유통 경로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사전 및 사후 서비스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판매 조사도 하게 됩니다. 판매, 상품 계획과 판매 정책 등등.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이와 같이 거래 대상 국가에 대한 어떤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객의 특성,
그리고 물품과 관련된 수요 정도라든가 뭐 경쟁품이라든가 대체품, 그 다음에 판매 경로 등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발굴 방법이에요. 거래처를 발굴하는 방법으로서는 보통 우리가 전자거래 알선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거래 알선 사이트, 이 알선해주는, 거래를 알선해주는 사이트를 보통 활용하면 돼요. 전자거래 알선 사이트에서 인콰이어리, 뭐 상품 카탈로그, 기업의 디렉토리 정보 등등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오퍼 형태별, 뭐 품목별, 업체명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알선 사이트, 세계적인 알선 사이트를 예를 들면은 월드 트레이드 포인트 페더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주 큽니다. 155개국의 1만 개 무역 관련 기관과 연결되는 세계 최대 거래 알선 사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컴파스 디렉토리나 세계 최대 기업 정보 디렉토리로 품목별로 수출, 수입, 유통, 제조업체 검색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어소시에이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무역협회의 그 회원사에 대한 그 정보 제공, 뭐 품목명, 회사명, 그 다음에 HS 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1 전자거래 알선 전문 사이트로서 오퍼 정보나 를 검색을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등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카탈로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리고 뭐 이것도 아주 큰 건데 알리바바 뭐 여러분 다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중국의 최대 온라인 사이트인데 중국에서 운영하는 무역 사이트로서 수출입 오퍼 정보라든가 카탈로그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도 있습니다. 이마켓플레이스, 이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 코리아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 코리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 페이지, 유로 바이어와 공급자, 특약점 및 수출자를 위한 온라인 상공인 명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앞에서 제시한 것과 이러한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거래처를 발굴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상공인 명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품목별, 업종별로 업체명, 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상공인 명부. 코토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무역협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트라를 통한 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코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역 동향에 대한 해외 시장 조사도 할 수 있고요. 무역 관련 각종 자료의 간행, 한국 무역 홍보, 상품 전시 등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코토라는 세계적인 조직망을 구비하고 있고요. 시장 조사의 그 신뢰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이 코토라를 통해서 거래처도 발굴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시장 신뢰, 신용 정보도 조회를 할 수 있고 등등 가능하고요. 그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그 소재하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서도 그 거래처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거래처 관련 어떤 신용 정보도 찾을 수가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해외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각국의 상공회의소 라든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어소시에이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사절단 및 전시를 참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물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광고를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자체 현지 조사, 대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 가장 신빙성이 높지만 비용이 좀 들겠죠.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발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거래 제의 및 신용 제의입니다. 자, 거래처도 발굴을 하고 그러면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거래를 제의를 하고 그리고 거래 관계처에 대한 어떤 신용 조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거래 제의와 문의 거래처를 선정한 후에 거래를 위한 권유장을 서큘러 레터라고 해요. 그래서 권유장을 우리가 발송을 합니다. 권유장이라는 것은 미지의 잠재 거래처에게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고 취급 물품과 거래 조건 등을 간단하게 안내하여 이 거래 관계를 권유하는 서신을 서큘러 레터라고 해요. 권유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권유장의 작성 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알게 된 배경이나 경로를 간단히 써주고요. 그리고 작성자의 그 회사의 주요 업종을 소개하고, 그리고 작성자의 회사의 상품 및 업계에서의 그 평판 등을 잠깐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후에 추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작성자의 회사의 그 신용조의처를 기입을 하고, 그리고 맺는 말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권유장을 작성을 해서 거래를 제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조의입니다. 트레이드 인콰이어리. 거래 관계에 그 권유를 받은 당사자, 거래 권유를 받은 당사자가 그 권유에 대한 관심이나 물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을 때 이 트레이드 인콰이어리를 보내는 거예요. 권유장이 도달하죠. 그러면 권유장을 보고 거래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트레이드 인콰이어리를 거래 조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있을 때 거래를 제안한 당사자에게 물품의 가격, 품질, 수량, 선적 등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 바로 이 트레이드 인콰이어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조의를 하는 방법, 그 작성 방법은 상대방을 알게 된 배경이나 경로, 관심 품목의 명시와 가격 조의, 관심 품목을 명시하고요, 표기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조회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규모 어느 정도 수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구매 물품의 그 명세, 그 다음에 주문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나 기타 문의사항 등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매진말을 하고 거래를 조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조의입니다. 신용조의는 신용을 공급받는 자의 지급 능력, 신용을 공급받는 자의 지급 능력과 선의 지급 불능 시에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자산의 보유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에 대한 지급의 확실성을 파악하는 것을 신용조의라고 합니다. 자, 수입하는 상대방, 상품을 구매하는 상대방, 거래 상대방의 그 지급 능력, 그 다음에 선의 지급 불능 시에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의 보유 상태 등을 미리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 앞으로의 그 지급의 확실성을 파악하는 것을 신용조의라고 하고요. 신용조의 내용은 성격입니다. 성격. 상대방의 정직성, 성실성 이런 것들이죠.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래를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성격을 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자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더라도 신용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신용이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실하지 않으면은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정직하고 성실한 건 좋아요. 그런데 자본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은 자본 상태가 안 좋아서 대금을 지불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격, 그 다음에 자본 상태를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거래 능력입니다. 그 기업의 회사의 영업 능력으로서의 그 영업 방법, 거래 방법, 거래량 등을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친 거래 실적 등을 토대로 그 거래 능력을 갖다가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상대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통 신용조의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신용조의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업흥신소를 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Dun & Bradstreet Incorporated라든가 영국의 브래드스트리트 브리티시 LTD라든가 독일의 아우스쿤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머천타일 에이전시 EMD라든가 한국의 코토라,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보험 보증 기금 등등이 있고요. 상업흥신소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은행조의, 뱅크 레퍼런스. 신용도라든가 거래 상황 등등을 은행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고요. 혹은 해외에 있는 지사, 출장소 및 판매 대리점의 그 보고를 통해서 상대 회사의 그 신용을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 자, 2절에서는 무역거래와 무역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거래. 이 무역거래의 의의인데, 국가와 국가 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의가 바로 무역거래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의, 상행의가 무역거래고요.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나눌 수가 있죠. 수출거래와 수입거래로. 무역거래는. 그 다음에 무역거래의 절차인데, 무역거래는, 자, 수출업자가 있고요. 수입업자가 있어요. 자, 판매자와 구매자. 자, 앞에서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듯이, 그 시장 조사나 오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장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오퍼를 합니다. 거래 제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퍼를 통해서 무역 계약이 체결이 되고요. 무역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이제 수출 통관, 물건을 배에 실어서 혹은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겠죠. 통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출 대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당연히 수입 통관을 하겠죠. 수입 통관. 그리고 통관을 통해서 수입 물품을 입수를 하고, 그리고 입수를 한 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클레임을 제기를 해야.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러면은 상사중재소에서 중재를 통해서 이런 클레임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래 절차를 통해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냥 참고로 간단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무역관리인데, 무역관리의 의의. 국가가 제도, 기구,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 행위에 대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 혹은 통제 또는 규제하는 것을 무역관리라고 합니다. 국가가 그 무역에 간섭하는 거죠. 통제를 하거나 규제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제도나 기구나 법규에 의해서. 자, 국가가 개입하여 대무역 질서를 유지를 하고 자국의 경제 정책에 맞추어서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무역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간섭을 하는데 왜 간섭을 할까? 왜 통제를 할까라는 거죠. 기구나 법규에 의해서. 이유는 무역 질서를 확립을 통해서 자국의 경제 정책에 맞추어서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역 관리를 하는 거죠. 자, 무역이 한 나라 경제 발전에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무역과 수출과 일국 경제, 수입과 일국 경제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무역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외 무역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역 관리의 관리의 목적이에요. 수출입을 적절히 촉진 및 조정하여. 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출과 수입을 적절히 촉진을 하고 조정을 하여 통해서 국제수지의 균형 내지 개선을 도모하여 외환 보유고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성숙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역관리를 합니다. 혹은 국내 물자수급의 원활화와 소비 형태의 그 건전화를 위해서 보통 개입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혹은 환율 안정과 재정 수지, 수지예요, 수지. 재정 수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을 관리하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어쨌든 외환 보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성숙산업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성숙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국내의 물자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혹은 소비자의 그 소비 형태의 건전화를 위해서 혹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재정 수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통 무역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무역 관련 법규입니다. 대외무역법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가 있고요. 자,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 거래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대외무역법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목적, 이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대무역법이 제정이 됐고요. 국민경제 이러한 그를 통해서 결국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대무역법이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외국환 관리법이 있어요. 외국환 관리법. 대무역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 대무역법, 이어서 외국환 거래법이 있습니다. 자,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 거래 관리 등을 위한 법으로서 61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가 됐고요. 그 목적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 거래를 관리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 및 외화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환 거래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관세법이 있습니다. 외국환 대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서 세 번째 관세법. 관세의 부과와 징수, 수출입 물품의 통관, 관세 수입 확보 등을 위한 법이 바로 이 관세법이고요. 67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입니다.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전자무역 기반을 조성하고요.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정보의 그 신속한 유통 등을 위한 법이 바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91년 12월 31일에 제정됐고요. 요 무역 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원래는 이게 91년에 제정됐을 때는 무역 업무의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개정이 돼서 2005년 12월 23일에 개정이 돼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무역 거래자. 무역 거래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무역 거래자는 무역업자가 일단 있고요. 이 무역업자는 2000년 1월 1일부터는 무역업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사업자만 등록하면 돼요. 허가제가 아니라 무역을 하는데 뭐 그런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부의 어떤 허가를 받아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내면은 무역업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이 무역 거래자별 무역업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무역업의 고유 번호를 지식경제부에서 부여를 하는데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한국 무역협회장에게 이게 위임이 돼 있어요. 한국 무역협회를 통해서 이 무역업 고유 번호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대리업자가 있어요. 무역 대리업자. 무역 대리업자는 대리니까 대신하는 거죠. 대리업자는 오포상과 구매 대리업자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오포상은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입 업무를 대행해 주는 무역 대리업자를 오포상이라고 합니다. 오포상. 그리고 구매 대리업자는 외국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혹은 구매 알선 또는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점이거나 국내 지사가 바로 구매 대리업자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포상은 외국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입 업무를 대행해주는 무역 대리업자를 말하고, 구매 대리업자는 외국의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알선하거나 또는 이에 부대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점이라든가 혹은 국내 지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자무역.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역거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무역을 전자무역이라고 합니다. 전자무역이라고 해요. 전통적 무역과 전자무역의 그 차이인데 보시면은 전통적인 무역은, 자, 무역 거래의 그 과정을 보면은 시장조사, 뭐 직접 방문합니다. 관련 기관, 거래 제의, 뭐 매체, 카탈로그, 전시, 박람회 등에 참가하고요. 에서 하고요. 혹은 뭐 상담 계약, 전화나 팩스나 우편, 출장을 통해서 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인터넷 마케팅도 뭐 이런 거, 사이버 전시, 뭐 인터넷 상담, 인터넷 팩스, 이메일,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통관이나 대금 결제나 물류 운송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직접 방문해서 뭐 종이서류 발급받고 신용장, 환원, 부속서류 이런 것들 뭐 방문해서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류를 할 때도 운송할 때는 물류 운송에서도 뭐 선화증권, 보험증권, 선시증권 이런 것들이 직접 종이 서류를 통해서 발급이 돼서 오고 갔어요. 직접 방문을 통해서 보통. 이게 이런 것들이 자유화됐다는 얘기예요. 서류 작업 절차가 전자화 됩니다. 이런 서류 절차가. 전자 시스템화예요. 전자 민원 시스템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결제 방식도 기존 결제 방식이 유지하고 되고 있지만 부속 서류는 대부분 그 부분적으로 전자화 됐다는 얘기예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즉 EDI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자무역화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복잡한 과정들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무역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싱글 윈도우 이런 것들이 각각의 방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24시간 365일 무역 체제가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무역 업무의 그 연계 통합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모든 서류가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전자 결제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전자적으로 결제가. 그리고 접근 가능한 시장이 그 범위가 엄청나게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 범위가 크게 확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쨌든 전자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조사나 거래제의 상담, 계약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통관이나 대금 결제나 물류 운송 이러한 것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서류들이 전부 다 전자화 됨으로써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무역 거래 과정이 하나의 창구가 돼서 전자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무역의 특징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서 통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무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의 그 정보를 획득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시간, 비용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역거래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이 전자화를 통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니까 당연히 무역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무역거래 비용이 절감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가격 경쟁력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인터넷, 온라인 통신, 정보 통신을 이용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DI,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전자문서 교환입니다. 전자문서 교환인데 종이 서류 대신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거래 서식을 표준화하고 그리고 컴퓨터 간의 온라인상에서 교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전자문서를 전자화함으로써
자, 업무 처리 이 수단을 현행 방식과 ED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에는 문서였어요. 모든 게. 종이 문서. 전자문서란 얘기죠. 그리고 안전성도 업무 처리에 그 안전성인데 서명, 날인, 뭐 전자 서명을 했어요. 보통 서명하고 날인하고. 이게 자동 전달 방법이에요. 전달 방식이 인편이나 사람이 직접 전하거나 우편이었죠. 컴퓨터 간 통신, 매체, 전달 매체의 전달 매개체는 무역거래 당사자 간 많은 전달 관계가 존재했죠. 중간에. 여러 가지 은행도 있고 선적회사도 있고 물류회사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하지만 거래 이 전자 방식은 거래 당사자와 무역 자동 사업자 간의 전달 관계만 존재해요. 아주 간단해요. 거래 당사자와 무역자동 사업자 간 요 전달 관계만 존재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달 장비, 사람, 교통수단, 우체국이었는데 컴퓨터나 통신위선을 가지고 바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특징이 있다. EDI 방식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